안녕하세요. 올해로 43,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지극히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진행하면서 문득 고민이 참 많아집니다. 주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인생 선배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혜를 여쭙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민자야, 남자들 다 똑같아. 한 번쯤 모른 척 눈 감고 품어주면 지가 찔리고 미안해서라도 나중에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너는 그걸 위로라고 하니? 민자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절대 아니야. 지 자식 놔두고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 때 이미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괜히 마음 약해져서 흔들리지 말고 딱 정해. 지금 단호하게 안 끌어내면 너 평생 속 썩는다. 친구들의 엇갈린 조언 속에서 제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저도 TV나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처럼 바람 피운 남편 뺨을 시원하게 한 대 갈기고 통쾌하게 복수하고 나면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볼 줄 알았어요.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으로 돌아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다짐했죠. 하지만 막상 제 현실이 되고 보니까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 지지고 볶으며 함께 살아왔던 10여 년의 세월, 아직 성인도 안 된 사춘기 자식들의 상처받을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순간에도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주셨던 너무나도 감사한 시댁 식구들, 이혼이라는 두 글자 앞에 마음에 밟히는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이 제 발목을 무겁게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애써 무시하고 오직 절 배신한 남편 하나만 잘라내기 위해서 가정을 깨는 것이 정말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유일한 정답일까요? 저 혼자 꾹 참고 한 번만 눈 감아 용서하면 제 아이들과 시부모님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바보 같은 미련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제가 이런 끔찍하고 기구한 고민을 하게 된 건지, 남들은 시집살이로 고생한다는데 저는 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지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이토록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려면 먼저 제 친정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전 예나 지금이나 친정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집안 형편이 가난하기만 했다면, 부모님이 열심히 사시는데도 운이 안 따라줘서 가난한 것이었다면 어떻게든 이해하고 안쓰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항상 남에게 기대는 게 당연한 습관이 되어 있었고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에 가고 싶어 부모님 몰래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악착같이 모으던 통장을 어느 날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죠. 민자야, 너 엄마 몰래 아르바이트 한다며? 그거 한 달에 얼마나 받는 거야? 통장에 꽤 모였던데 돈을 벌었으면 집에다가 당장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얘는 지 속마음은 하나도 안 비치고 이렇게 음흉스러운 데가 있다니까. 당장 그 통장 내놔. 아유, 이번 달 방세 보태게. 내가 왜 내나? 돈 버는 거 알면 엄마 아빠가 생활비 달라고 득달같이 달려들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미쳤다고 말해? 나 돈 없어. 이거 절대 못 줘. 나 대학 등록금 보탤 거라고. 그때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버진 제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셨어요. 등록금은 무슨 얼어 죽을 등록금. 계집애가 대가리 좀 굵어졌다고 누구 맘대로 대학을 가?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동안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준 값 나도 어디 장부 적어서 싹 다 청구해봐? 결국 제 피 같은 알바비는 부모님 손에 허무하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외동딸이라고 하면 귀하게 사랑받고 컸을 거라 부러워하지만 저렇게 가난하고 의존적인 집안에서 외동딸로 큰다는 건 그저 팍팍한 살림 미천이 된다는 뜻일 뿐이었어요. 부모님의 노후를 온전히 저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숨막히는 압박감. 전 그런 부모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만 낳았을까? 애를 더 낳아서 짐이라도 나눠지게 하지. 왜 나 혼자 이 무거운 고생을 다 짊어지게 만들었을까? 수없이 원망했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날 이렇게 짐짝 취급하는 가족이라면 진작에 모진 마음 먹고 연을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전 바보같이 그 가족을 끝끝내 등지지 못했어요. 핏줄이 대체 뭐라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모질게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20살 어린 나이부터 곧바로 집안의 가장 노릇을 시작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그중 절반을 뚝 떼어 매달 친정 생활비로 보냈고요. 한창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을 나이였지만 전 제 몫으로 남은 돈을 쪼개고 또 쪼개가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딸이 안 먹고 안 입고 벌어다 주면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해야 하는 게 부모님 아닐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밑빠진 독이었어요. 제가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는데도 부모님의 입에서는 맨날 돈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핸드폰 액정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뜰 때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지겨웠죠. 정말 끔찍하게 지겨웠습니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주기 위해 태어난 껍데기 같았어요. 그렇게 제 20대 초반은 지독한 가난과 부모님의 이기심 속에서 까맣게 타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숨막히는 친정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직장뿐이었어요. 제가 처음 입사한 중소기업엔 젊은 또래 직원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몇 안 되는 동기들과 금세 끈끈해졌고 회사 생활 내내 의지를 많이 하게 됐죠.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는 제 인생의 소중한 친구들은 전부 이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얄궂게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남편 역시 그곳에서 만난 입사 동기였습니다. 처음 본 남편은 저와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악착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저와 달리 남편은 마치 놀이터에 마실을 나온 사람처럼 늘 여유가 넘쳤거든요. 하루는 동기들끼리 모여 회식을 하다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난 여기서 적금 붓고 악착같이 돈 모아서 나중에 꼭 대학 갈 거야. 남들보다 늦더라도 대학 졸업장 따는 게 내 소원이거든. 그래? 참 신기하다. 난 우리 부모님이 제발 대학 좀 가라고 학원비까지 다 대주겠다고 사정을 하셨는데도 공부에 영 소질이 없더라고. 난 그냥 이렇게 사회 나와서 내 돈 버는 게 훨씬 재밌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뭐 저런 한량 배짱이 같은 과가 다 있나 싶었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꿈을 접어야 했던 저로선 부모님이 밀어준다고 해도 발로 걷어차는 그 배부른 투정이 얄밉게까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생각의 결이 너무 다르다 싶어 굳이 친해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자기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뚝뚝 묻어나는 남편의 구김살 없는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실패해도 돌아갈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넉넉함,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부모님의 존재. 그건 평생 가족의 짐을 지고 살아온 제겐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래서 너무나도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그 해맑음이 한편으론 듬직하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심성이 참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월급날마다 친정의 생활비 절반을 떼어보내고 남은 한 달을 쪼들리며 밥값 낼 때마다 전전긍긍하는 걸 남편은 조용히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민자야, 오늘 점심은 내가 쏠게. 대신 네가 나중에 분명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내 월급보다 네 월급 더 오르면 그땐 제대로 한턱 쏴. 자기도 쥐꼬리만한 신입사원 월급 받으면서 남편은 제 가난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넉살 좋게 웃으며 턱턱 계산을 해주곤 했어요. 대가 없는 호의를 받아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전 그 다정함과 따뜻함에 속절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기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꽤 오랜 시간 좋은 사이로 예쁘게 연애를 이어갔어요. 남편의 그늘 없는 성격 덕분에 저 역시 조금은 웃음을 되찾아갔죠. 그러다 덜컥 첫째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아직 모아둔 돈도 넉넉지 않고 막연한 미래의 일로만 미뤄뒀던 결혼이었지만 아이라는 축복 덕분에 저희는 예정보다 일찍 부부의 연을 맺게 됐어요.
나를 갉아먹는 친정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남편처럼 밝고 사랑 넘치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서 말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결혼을 결심했지만 기쁨보단 눈앞이 캄캄했어요. 당장 시댁에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덜컥 겁부터 났거든요. 솔직히 어느 시부모님이 저 같은 며느리를 쌍수 들고 반가워할까 싶었죠. 번듯한 대학 졸업장도 없고 친정이 잘 살아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덜컥 혼전 임신까지 해버렸으니까요. 흠잡을 것 투성이인 절 보며 문전박대라도 당하지 않을까 매일 밤 가슴을 졸였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 소식을 알린 친정의 반응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하나뿐인 딸이 새 생명을 품었다고 하는데 축하나 걱정은커녕 대뜸 이 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매섭게 따져 묻더라고요. 제 커리어가 단절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애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면 자신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보내오던 생활비는 대체 누가 줄 거냐는 소리였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마저 날 돈줄로만 보는데 생판 남인 시부모님은 오죽할까 싶어서 서러운 눈물만 났어요. 하지만 막상 뵙게 된 시부모님은 제 좁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훌륭하고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긴장해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던 어머님의 첫인상을 전 평생 잊지 못해요. 민자라고 했지. 아가, 이제 식구 될 사람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마. 얘기 좀 해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것 같은데 우리 승국이가 속 썩이는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난 무슨 일 있어도 우리 며느리 편 들 테니까. 그 다정한 한마디를 듣는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 대가 없이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절 온전한 가족으로 품어주시는 두 분의 모습에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저런 훌륭한 시부모님 밑에서 남편처럼 태평하고 철없는 사람이 나왔을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단지 좋은 말로만 절 위로하신 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정말 행동으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부족한 친정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며 결혼식 비용 일체를 전액 지원해 주신 건 물론이고 신혼부부가 빚 없이 편하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번듯한 새 아파트까지 흔쾌히 마련해 주셨어요.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던 전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지원 앞에 입이 떡 벌어져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이 모든 걸 넙죽넙죽 받은 남편의 모습이 전 너무나 신기하고 낯설었어요. 늘 부모님께 아낌없는 지원을 받기만 하고 살아온 남편에겐 그게 숨 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겠죠. 비록 제 친정은 여전히 절 숨막히게 했지만 든든한 시댁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니까 제 마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조건 없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넉넉한 경제적인 안정이 채워지니까 매일 쫓기듯 살던 하루하루가 꿈결 같았죠. 그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 덕분인지 전 그렇게 연년생으로 예쁜 아들, 딸을 낳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참으로 평화롭고 눈부시게 따뜻했던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고 기르며 제 삶은 온전히 육아와 살림에 맞춰져 있었어요. 친정이 굴레에서 벗어나 따뜻한 시댁의 보살핌을 받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분에 넘치는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나 또래 여자들의 활기찬 사회생활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던 대학 진학, 그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응어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까지 무사히 어린이집에 적응을 마쳤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챙겨 오셔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민자야, 승국이한테 들어보니까 너 처녀 쪽에 돈 모아서 대학 다시 가려고 했었다면서? 내가 그 얘기 전해 듣고 너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혼났다. 괜히 똑똑한 애가 승국이 만나서 애 키우느라고 발목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지금이라도 너 공부 한번 다시 해볼래? 돈 걱정일랑 말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래요. 애들도 아직 이렇게 어린데 등록금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애들 이제 다 어린이집 가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너 공부 못한 거 평생 한 맺힐까 봐 그런다. 애들이야 하원하고 나면 우리가 좀 더 책임지고 돌보면 되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당장 시작해. 어머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전 아이들처럼 엉엉 울어버렸어요. 친부모마저 학비를 뺏어가며 반대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맺힌 한을 풀어주시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전 시댁의 든든한 뒷바라지 속에 늦가기 대학생이 됐습니다. 육아를 병행하며 대학 공부를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밤을 새우다 코피를 쏟은 적도 많았죠. 하지만 늘 원했던 공부였기에 그 피곤함조차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악착같이 책에 매달려 꽈탑을 놓치지 않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제 도끼를 지켜보시던 학과 교수님께서는 20대 학생들보다 훨씬 열정적이라며 저를 아주 좋은 직장에 직접 소개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애를 낳고 제 경력은 영영 단절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천사 같은 시댁을 만난 이후 제 인생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항을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빠르게 인정받고 자리를 잡아갈 무렵 남편이 돌연 회사를 관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애 둘의 외벌이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비하면 제 연봉도 많이 올랐고 금방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한창 손이 많이 탈 시기라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봐주면 제가 마음 편히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남편의 백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1년, 2년, 3년. 금방 재취업하겠다던 남편의 말은 예상치 못한 기나긴 공백으로 이어져 갔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편의 눈빛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제 눈에도 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호기롭게 선언했던 남편은 어느새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는 한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지러진 집안꼴을 보며 언성을 높이는 날들이 하루하루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가 어제 말해줬던 내 이력서를 한번 넣어봤어? 여러 군데 비교해봤는데 거기가 제일 괜찮더라고. 했어. 컴퓨터로 게임 좀 그만하고 나 좀 봐봐. 내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력서 넣은 것 좀 보여줘봐. 그리고 내가 컴퓨터 책상 앞에서 밥 먹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안 치워서 온 방에 냄새 다 뱄잖아. 진짜 귀찮게 왜 이래. 뭐 숙제 검사해? 알아서 한다니까. 진짜 사람 달달 볶네. 왜 갑자기 큰 소리야? 애들 방에 있는데 다 들어. 매일 이런 식의 지긋지긋한 도돌이표였습니다. 이력서는 늘 넣겠다고 말뿐이었고 살림과 육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던 호기로운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내팽개에 처진 지 오래였어요. 제가 밖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안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어질러져 있었고 남편은 매일 밤낮에 뒤바뀐 채 방구석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애들 크면 클수록 돈 들어갈 곳은 태산인데 위기감 하나 없이 태평하기만 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졌어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남편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는 날들이 잦아졌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꾹 참고 버티게 해준 건 역시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로 시댁에 어떻게 못난 아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애써 괜찮은 척 시부모님을 대했죠. 그런데 어떻게 아신 건지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까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평소 며느리인 저에게 큰소리 한번 내신 적 없고 손주들에겐 그야말로 천사같이 인자하시던 시아버님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컴퓨터 앞에 널브러져 있던 남편을 거실로 질질 끌고 나오시더니 정말 복날 개 패듯이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하셨어요. 야, 이 식충이 같은 놈아. 네가 가장이란 새끼가 처자식 먹여 살리지는 못할 망정 방구석에서 게임?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아빠, 아파. 내가 잘못했어요. 어디 귀한 남의 집 딸 데려다가 마음고생을 시켜. 지금 여기 종이에다가 우리 보는 앞에서 제대로 지장 찍어. 이 한심한 놈의 새끼. 결국 아버님은 덜덜 떠는 남편한테 강제로 지장까지 받아내셨습니다. 한 달 안으로 무조건 직장에 들어갈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1년 안에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각서였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화가 나서 욕을 해야 되는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저보다 먼저 더 크게 쌍욕을 퍼부어주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남편의 무능함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절 대신에 핏대를 세워주며 아들을 쥐어패는 시부모님을 보니까 가슴에 맺혀있던 서러움과 화가 눈 녹듯 사그라들었어요. 제 억울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해주고 언제나 제 편에서 서서 아들마저 가차없이 응징해주시는 시부모님. 제 인생에 그렇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있었기에 전 그 고단하던 시간들도 묵묵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각서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눈치를 보던 남편이 드디어 일자리를 구해왔어요. 그가 호기롭게 내민 명함에 적힌 직함은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영업 관련 일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덜컥 걱정부터 앞섰죠. 당신 영업일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모르는 사람들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잘할 수 있겠어? 아이, 걱정하지 마. 영업은 원래 외모와 입담이 구할이야. 나 아직 펀치라고 인물 좋잖아. 금방 실적 탑 찍을 테니까 두고 봐. 실적은커녕 영업의 영자도 모르는 소리였지만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양복 빼입고 콧노래 부르는 남편을 보니까 그래도 일하려는 의지가 생긴 게 어디냐 싶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꾹 누르고 무조건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입사 초기 며칠 내내 실적 제로를 기록하고 녹초가 되어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쓰럽더라고요. 행여나 기가 죽어서 또다시 방구석에 주저앉을까봐 덜컥 겁도 났습니다. 결국 전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몰래 제 비상금을 헐었어요. 제 오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정을 설명해 했고요. 얘들아, 렌탈 비용은 내가 따로 다 챙겨줄 테니까 제발 우리 남편 정수기랑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 하나씩만 좀 부탁할게. 제 피 같은 돈을 태워가며 몰래 만들어준 실적이었지만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마수거리에 성공하고 영업 실적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자 남편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 다시 열심히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저러다 또 금방 질려서 관둔다고 징징대면 어쩌나 걱정도 컸지만 그래도 시아버님 앞에서 지장까지 찍으며 1년은 버티겠다 약속을 했으니 이번엔 다르겠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퇴근 늦어? 애들이 아빠 얼굴 까먹겠다고 난리야. 나 지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오늘 지점 식구들이 다 같이 환영회 겸 회식해야 돼. 먼저 자. 남편네 지점에 새로운 지점장이 발령받아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놈의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상도덕도 없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씻고 누운 시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남편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툭하면 술자리다 단합대회다 하며 남편을 호출하는 꼴을 옆에서 지켜보자니까 제 짜증이 다 솟구칠 지경이었죠. 어느 주말 저녁 또다시 울리는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겉옷을 챙겨 입은 남편을 향해 결국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그 지점장은 가정도 없어? 밤낮 없이 사람을 왜 이렇게 불러대? 부를 사람이 당신밖에 없대? 매번 부른다고 이렇게 군말 없이 다 뛰어나가야 돼? 제 짜증에 남편은 오히려 미간을 확 구기며 적반하장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진짜 당신이 영업의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게 나한텐 다 보이지 않는 실적이고 인맥이야. 내가 지점장님 눈에 들어야 좋은 고객 명단도 받고 그러는 거라고. 지금 당신 뭐 번듯한 직장 다닌다고 내 영업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갑자기 얘기가 왜 거기로 튀어? 가정도 있는 남자가 퇴근하고 맨날 첫날 밖으로만 놔두는 게 비정상이니까 하는 소리잖아. 말도 안 되는 자격지심까지 꺼내들며 화를 내고 쾅 문을 닫고 나가버린 남편. 전 현관문을 노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점장에게 잘 보여 실적을 올리겠다는 핑계, 그때는 그저 무능한 남편의 치기 어린 허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지점장 호출에 불려나가던 어느 날이었죠.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남편이 들어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이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애떼고 간드러지는 여자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아, 승국 씨 사모님이시죠? 저 지점장입니다. 승국 씨가 술에 너무 취해서 대리기사님을 불렀는데 주차장에 도착했는데도 차에서 못 나오고 계셔서요. 좀 내려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허둥지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까 남편은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고 그 옆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남편의 팔을 부축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지점장님이 여자분인 줄은 몰랐네요. 지점장님 말씀은 평소에 남편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남편 참 민폐를 끼쳤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승국 씨 덕분에 지점 일로 도움 많이 받고 있는걸요. 오늘 사모님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밖에서 힘들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취할 수도 있는 거죠. 남편의 팔을 다정하게 주무르며 웃는 그 여자의 태도에서 여자들끼리만 아는 그 기분 나쁘고 쎄한 느낌이 확 밀려왔습니다. 지점장님이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유부남인 남편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낸 그 여자의 의도도 불쾌했고 부른다고 꼬리치며 다 나간 남편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무능해도 바람 같은 사고는 칠 위인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남편에게 쏘아붙였죠. 당신 새로운 지점장 여자인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무리 그래도 가정에 있는 남자가 툭하면 불려나가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게 맞아? 아, 아침부터 또 뭔 이상한 소리야. 가뜩이나 속도 안 좋아 죽겠는데. 아, 남자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순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어젯밤 그 여자 지점장이 제게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내뱉는 남편. 그제야 이 사람이 묘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이 확연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태어나 처음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어요.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낯뜨거운 애정 행각과 불륜의 증거들이 핸드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 피가 거꾸로 솟아 당장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운 뒤 핸드폰 화면을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당연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증거를 확인한 남편의 태도는 황당함을 넘어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이혼하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 그동안 내가 이 집구석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지냈는지. 넌 꼴랑 돈 좀 번다고 나가서 번듯하게 사회생활 한다고 나를 개무시했지? 왜? 그런 한심한 남편이라도 막상 없다고 생각하니까 겁나냐?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이혼 얘기 꺼내고 싶은 건 나야. 내가 애들 생각해서 네 무능한 몇 번을 참아준 줄 알기나 해? 그래, 그렇게 싫었으면 안 참으면 되지. 아니다, 그냥 내가 나갈게. 그럼 되잖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절 남겨두고 남편은 옷장에 있던 옷가지를 캐리어에 대충 쑤셔박더니 그대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자다 깨서 비비적거리며 아빠는 왜 안 들어오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일 때문에 급하게 출장 가셨다고 얼버무리며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괜히 핸드폰을 들춘 건가? 내가 정말 평소에 남편을 끔찍하게 무시해서 저 남자가 밖으로 돈 건가? 가해자의 뻔뻔함에 눌려 피해자인 제가 제 자신을 의심하고 갉아먹는 비참하고 참담한 밤이었어요. 뜬 눈으로 지옥 같은 밤을 지새우고 나니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지독한 몸살이 찾아왔습니다. 온 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고 결국 회사에 병가를 낸 채 텅 빈 집 침대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쩍쩍 갈라진 목소리를 들으신 어머니는 대번에 어디가 크게 아프냐며 걱정하시더니 한사코 만류하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따뜻한 전복죽을 끓여서 집으로 단숨에 찾아오셨죠. 어젯밤 남편이 캐리어 끌고 나가며 옷방과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걸 미처 치우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제가 발로 대충 옷가지들을 푹푹 밀어넣고 방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보다 한 발 빨랐던 어머니가 그 처참한 난장판을 먼저 보고 마셨죠. 예, 집골이 왜 이러냐? 옷은 다 꺼내져 있고. 승국이 미친놈이 또 무슨 대형 사고 친 게야? 내 눈 똑바로 보고 바른 대로 말해봐. 어머님의 다그침에 지난밤부터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서러움과 비참함이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를 내어 울면서 남편이 직장 상사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과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짐을 싸서 나갔다는 얘기까지 남김없이 다 털어놨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시어머니는 충격에 다리가 풀려 그대로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시어머니는 손을 덜덜 떠시며 곧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헐레벌떡 뛰어오신 시아버지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계셨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아버님은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짐승만도 못한 놈으로 키워놨구나.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원망은 추호도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이 죄값을 어떻게든 보상하게만 해다오.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시며 비시는데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도 절 진짜 친딸처럼 아껴주신 두 분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시부모님은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말뿐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3일 정도 지났을 무렵 시부모님이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 두 분의 손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자야, 이거 받아라. 원래 우리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아파트 오늘부로 네 명의로 완전히 돌려놨어. 그리고 그놈 자리 잡을 때까지 기죽지 말라고 쥐어졌던 비상용 신용카드도 오늘 싹 다 정지시켜 버렸다. 지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필시에 너한테 연락 올 거다. 그 연락 받든 말든 그건 철저히 네 자유야. 이 아파트도 네 마음대로 처분하든 깔고 앉든 네 뜻대로 해라. 시부모님은 뻔뻔하게 바람을 피운 친아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상처받은 며느리의 손을 단단히 쥐어주셨어요. 그 단호한 결단력에 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알겠다고 굳게 고개를 끄덕인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길로 동네 부동산에 찾아가 아파트를 당장 팔아달라며 급매물로 내놨습니다. 당분간 집이 팔리고 거처를 옮길 때까지 시어머니는 혼자서 끙끙 앓으며 마음고생하지 말고 시댁 본가로 들어오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애들 유치원 등하원도 도와주고 따뜻한 밥이라도 제때 먹여야 당신들 마음이 그나마 편하겠다면서요. 결국 전 남편의 흔적이 남은 그 집을 미련 없이 버려둔 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집을 급매로 내놓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 놈이 그 지점장이라는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릴 생각으로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자기가 살던 우리 집이 매물로 떡하니 올라와 있는 걸 본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지금 누구 마음대로 멀쩡한 남편의 집을 파냐며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비상용 신용카드마저 싹 다 정지시켰다는 걸 알았을 테니 곧 저한테 전화가 불이 나게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전 아예 핸드폰을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후 내내 회의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퇴근 후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무려 100통도 넘게 찍혀 있더라고요. 퇴근하고 시댁으로 돌아와 시부모님께 낮에 있었던 일을 차분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거칠게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씩씩거리며 쳐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있는 절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려 했어요. 하지만 그 찰나 시어머니가 번개처럼 다가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겼습니다. 아이,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는 피 섞인 친아들이 먼저야? 아니면 남인 며느리가 먼저야? 쟤 지금 내 집을 멋대로 팔려고 내놨다잖아. 누가 네 애미야? 난 너같이 싹수 없는 새끼를 아들로 둔 적 없고 어디 가서 쪽팔리니까 내 아들이라고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응? 이 머저리 등신 같은 놈아. 너같이 무능하고 한심한 놈 걷어준 조강지처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그 사이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셨던 시아버지가 골프채를 들고 나오시는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하며 뜯어 말렸어요. 아버님은 꼴도 보기 싫은 새끼 당장 안 꺼지면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리겠다면서 불호령을 내리셨죠. 그런데도 남편 놈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적반하장으로 악을 써댔습니다. 좋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당장 이혼해. 나도 변호사 서서 이혼하고 내 몫으로 제대로 재산 분할 받아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새 살림 차릴 테니까. 네가 나눌 재산이 대체 어딨어? 그 아파트 이미 민자 앞으로 명의 싹 돌려놨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 우리 늙은이들 죽을 때 남기는 유산 너같이 쓰레기 같은 놈한텐 단 한 푼도 안 가게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갈 거다. 너 이제 우리 집안에서 국물도 없어. 그제야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파악한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나 자기 뒤를 봐줄 거라 굳게 믿었던 가장 든든한 비빌 언덕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자 남편은 그 자리에 벙쪄서 입만 뻐끔거리더니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털레털레 집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핸드폰엔 매일같이 남편의 장문 카톡이 쏟아지고 있어요. 내용만 보면 거의 절절한 반성문 수준입니다. 자기가 잠시 미쳐 돌았었다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평생 쥐 죽은 듯이 살겠다. 애들 생각해야 하지 않냐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에 난 깊은 상처가 아물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이 지금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것도 진심이 아니라 순전히 돈줄이 끊겼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미처 몰랐다며 애원하는데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걸 그동안은 왜 제 마음을 짓밟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든든한 시부모님이 제 뒤에 버티고 서 계신 이상 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전 저 인간을 절대 용서해주지 않고 끝내버리는 게 정말 맞는 거겠죠? 마음을 다잡을 만한 조언이 절실하네요. 댓글로 따끔하게 한마디씩 혼내주세요.